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 정말 많은 경제 뉴스들이 쏟아졌죠.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흐름 놓치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겠습니다. 여러 기사나 보고서 또 분석 자료들 이걸 다 샅샅이 훑어서요. 핵심 정보만 딱 뽑아내고요. 특히 투자자로서 이건 놓치면 안 된다 하는 의미까지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시장의 큰 그림부터 또 주목할 만한 디테일까지 한번 같이 깊이 들어가 보시죠. 먼저 가장 뜨거웠던 미국 시장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S&P 500, 다우, 나스닥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와, 시장 전체가 막 환호성을 지른 것 같은데 역시 가장 큰 동력은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소식 이거였겠죠? 네, 맞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렸죠. 9개월 만인데요. 0.25%포인트 내려서 이제 4.00%에서 4.25% 범위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는 첫 금리 인하죠. 파월 의장은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동시에 올해 두 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는 열어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걸 일단 경기 부양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반긴 거죠. 안 그래도 AI 열풍 기대감이 여전한데 유동성 공급 기대까지 더해지니까 지수가 활활 날아오른 겁니다. 그런데요, 지수만 보면 다 좋아 보이는데 개별 기업들을 이렇게 좀 뜯어보면 온도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애플은 JP모건이 목표가를 올리면서 급등했고요. 또 운송대 기업 페덱스, 여기도 비용 절감 덕분에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어요. 반면에 주택건설 업체 레나, 여기는 이익이 거의 반토막 나면서 주가가 확 빠졌고요. 또 엔비디아의 깜짝 투자 소식으로 막 폭등했던 인텔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갔죠. 이게 혹시 말씀하신 그 K자형 회복의 단면?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 정체는 좋아 보여도 그 안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 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이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거죠. 페덱스처럼 비용 효율화에 성공한 기업은 박수를 받지만 레나처럼 금리나 경기 불확실성에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은 고전하는 모습이잖아요. 마침 또 미국 모기지 금리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런 분석이 같이 나왔어요. 결국 경제 회복의 온기가 골고루 커지지 못하고 특정 분야나 기업에만 집중되는 현상, 이른바 K자형 회복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K자형 흐름이 국내 증시에서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가 장중에 3,460선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13개월 만에 8만 전자를 회복하면서 분위기를 확 이끌었죠. 근데 이 상승 동력의 거의 전부가 외국인 매수, 그것도 반도체에만 집중된 매수에서 나왔다는 점이 약간 좀 마음에 걸리긴 합니다.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9월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약 6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무려 86%, 그러니까 6조 원 가까이가 반도체 업종으로 쏠렸습니다. 특정 섹터에 대한 엄청난 집중이죠. 이런 강력한 수급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이건 당연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나 몰렸는데도 더 들어올 여지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키움증권 분석을 보면요. 현재 코스피의 외국인 지분율이 한 32.9% 수준이거든요. 근데 작년 7월 고점이 35%였어요. 이걸 생각하면 아직 추가적인 자금 유입 여력은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거죠.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분석이고 실제 자금 유입은 또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지겠죠? 마침 11월에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미중 정상을 포함해서 21개국 정상이 다 온다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외교 이벤트를 넘어서 우리 경제나 증시에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같은 거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라고 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에이펙 개최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최대 7조 4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건 성공적인 회의리체 자체가 한국 경제의 안정성 또 외교적 위상 이런 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고 한국 시장의 매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처럼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제품의 가성비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흥미로웠어요. 네, 그 하나투자증권의 팍승영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관점인데요.
세계 경제가 K자형으로 양극화될수록 좀 어려운 사람들은 가성비 좋은 한국 제품을 찾게 되고 또 부유층은 그들대로 소비를 이어가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외국인 자금이 집중됐던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쏠림이 심한데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계속 사도 괜찮을까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선별적 매수 전략을 강조하더라고요. 특히 TSMC나 ARM 그리고 랩리서치 같은 장비주들을 주목하던데요. 네, 이제 묻지마 투자는 좀 끝났고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최근에 관련 주가들이 단기적으로 꽤 많이 올랐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생긴 거죠. 둘째는 TSMC나 엔비디아 같은 핵심 기업들, 이 폭발적인 성장세가 2025년에서 2026년 정도에는 다소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셋째, 미중 간의 그 AI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야 한다는 건가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의 매력이 남아있는 기업. 다른 하나는 주가 하방 경직성, 그러니까 시장이 좀 흔들려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달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TSMC가 꼽히죠. AI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최첨단 파운드리 공정, 그리고 COWS라고 불리는 첨단 패키징 기술 수요가 폭발적이거든요. 여기에 스마트폰과 고성능 컴퓨팅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2나노 같은 차세대 공정 도입도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가 큽니다. 2026년 예상 주가 수익 비율, PER이죠. 이게 한 23배 수준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장비 업체들의 중요성도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반도체 공정이 점점 더 미세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장비 없이는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식각, 그러니까 깎아내는 공정이나 증착, 얇은 막을 입히는 공정이죠. 이런 장비에 강점이 있는 랩리서치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AI향 수요뿐만 아니라 일반 반도체 수요 회복까지 맞물리면서 내년 실적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서 PER 부담이 좀 있긴 하지만 구조적인 성장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ARM은 어떤가요? 상장 이후에 계속 뜨거운 감자인데요. ARM은 그 스마트폰 설계 자산, IP, 로열티라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도 AI 서버, AI PC, 자율주행 반도체 같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분야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히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게 평가되죠. 유통 물량이 좀 적고 기술적 지배력이 워낙 강해서 꾸준히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단기 실적 변동성보다는 장기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합니다. 핵심은 AI 투자가 계속되면서 관련 하드웨어와 장비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거라는 점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도 이 섹터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정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요. 글로벌 경제 환경의 다른 변수들도 한번 짚어보죠. 미중 관계에 약간의 훈풍이 부는 듯한 소식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통화를 하고 11월 경주 에이펙스에서 만나기로 했다고요. 네, 이게 아마 연말 시장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바로 이 미중 정상회담 결과요. 두 정상이 만나서 무역 문제나 틱톡 이슈 같은 데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다. 이러면 해운이나 철강 같은 경기 민감 업종에는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거나 갈등이 더 부각된다면 시장이 실망감에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기대나 우려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좀 고려할 때 이번 회담에서 북한 관련 깜짝 발표 같은 좀 극적인 성과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 예측 불가능성, 그리고 극적인 이벤트를 선호하는 성향, 이걸 감안하면 북한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죠. 만약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신호 같은 게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관련 테마주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 지속성은 또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미중 관계 개선 기대감 이면에는 다른 주요국들의 좀 불안한 소식들도 많아요. 특히 유럽 상황이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영국은 8월 정부 차입금이 예상을 훨씬 웃돌면서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졌고요. 파운드화 가치도 하락했습니다. 재무장관이 세금 인상을 예고할 정도니까요. 프랑스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이 P7로부터 AA-에서 A+로 강등됐어요. 우리나라보다 낮은 등급이죠. 국가 부채가 GDP의 113%를 넘어서고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 들어서 벌써 5번째 총리가 교체될 정도로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중국 쪽 지표도 계속 안 좋게 나오네요. 네, 8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같은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2달 연속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발목을 잡는 건 역시 부동산 시장 침체입니다. 부동산 개발 투자는 감소세가 더 깊어졌고요. 신규 주택 가격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는 모습이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좀 흥미로운 자금 흐름이 포착됐어요.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주식펀드에서 2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인 386억 달러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스마트머니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바로 그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막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작 큰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거나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던 선진국의 부채 문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끝나지 않은 지정학적 긴장감,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요. 현재의 랠리가 과연 펀더멘털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성과 기대감에 기댄 것인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경고음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상황 속에서 다시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도 금리 인하 여력이 생겼다. 이런 분석이 나오지만 딱 발목을 잡는 게 있죠. 바로 부동산하고 가계부채입니다. 정확합니다. 한미 금리 격차가 1.75%포인트로 줄면서 정책 여력은 분명 생겼어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들썩이고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보이자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최근에 금리 인하 시그널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더 고생한다. 이렇게 말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묶어둘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 상황이네요. 네, 한은은 현재 금융 여건이 이미 충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0월이나 11월 금통위에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도 만약에 부동산 시장 불안이 계속된다면 동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운 결정입니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단기적인 통화 정책 외에 좀 장기적인 체질 개선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죠. 이 수립 논의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자는 국제적인 약속, RE10,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요. 글로벌 증시는 AI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하 시작이라는 호재에 힘입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K자형 회복 심화, 선진국의 부채 부담,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또 큰손들의 자금 이탈 같은 불안 요인들이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의 문이 열렸지만 부동산과 가계부채라는 아직 해묵은 과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정책 균형이 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 전반의 상승세에 무조건 올라타기보다는 이제는 더 옥석을 가리는 선별적인 시각, 그리고 장기적인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신호들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시장은 최고가를 향해 달리는데 스마트머니는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시작됐지만 경기 둔화와 부채 우려는 더 커지고 있죠. 지금의 이 뜨거운 상승세, 과연 AI와 통화정책 변화가 이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앞둔 그저 잠시 동안의 축제일 뿐일까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희의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